네, 반갑습니다. 레벨 3 픽스드 인컴 시간이고요. 교재는 요거 준비하셨을 것 같고 2021년 취저 교재입니다. 북 3고요. 페이지 1페이지부터 가시면 됩니다. 리딩 18이라고 나와 있고요. 요 전에 제 이제 강의는 레벨 1, 2부터 다 들으셔서 잘 아시기 때문에 강의 방식은 설명 안 드릴 거고 다만 이제 레벨 3 픽스드 인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레벨 3는 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일로 오시면요. 자, 일단 레벨 3 픽스드 인컴 시간입니다. 레벨 3에서 15에서 한 20% 정도 차지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2020년 이제 CFA 레벨 3에서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생각보다 비중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그 에세이에서 하나가 나왔고 그리고 보통 오전에서 나오면은 오후에는 좀 비중이 적게 되는데 오후에도 아이템 셋이 2개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중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에서 20% 차지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챕터는 크게 4개입니다. 첫 번째가 overview,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liability driven and index라고 써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포트폴리오 안에 채권을 담는다는 것은 이 채권으로 내가 대박을 쳐보겠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고객의 포트폴리오 운영함에 있어서 미래에 갚아야 될 future obligation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내가 잘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인지, 잘 상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겠죠.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yield curve strategy. 채권이라 하면은 당연히 이제 yield curve, 이자율의 변동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앞으로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이자율이 이렇게 변할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금리가 쭉 상승할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장기채를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장기채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내가 많이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러니까 좀 단기채 위주로 옮겨보자. 이런 식으로 내가 yield curve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시험 목적상은 2번, 3번 챕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것들은 좀 약간 부채 성향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액티브하게 운영을 해보자 라고 해서 액티브 매니지먼트가 네 번째 챕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목적상은 2번, 3번이 중요하다면은 그러면 왜 2번, 3번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우리가 내용을 배우진 않았지만 한번 쳐다보자고요. 보게 되면은 2번, 3번의 공통점은 내가 고객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함에 있어서 라이빌리티 위주를 잘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운용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레벨 3 채권에서는 어떤 위주로 보시면 되냐면은 채권이라는 것의 기능, 포트폴리오 안에 채권이 있어요. 그럼 우리 포트폴리오 안에서 사실 수익을 내주고 우리한테 뭔가 수익률을 안겨다 주는 것은 equity 아니면은 뭐 alternative investment 정도가 될 겁니다. 하지만 채권은 축구 경기로 치자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equity랑 alter가 뭔가 forward나 wing의 성격이라면은 채권은 수비수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우리 포트폴리오를 안정성 있게 가져가 보자 라는 측면에서 레벨 3는 운용하게 된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도 레벨 1, 2는 한 번에 붙었는데 레벨 3는 한 번에 붙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저도 이제 레벨 3를 다시 시험을 보면서 쭉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결론이 뭐냐면은 레벨 1, 2는 야구 경기로 치면은 투수의 입장에서 뭔가 과목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벨 1에서는 이런 거죠. 2에서도. 자, 요런 게 직구고 요런 게 커브볼이야. 그러니까 너는 한번 던져보겠니? 라고 해서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그 과목을 잘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벨 3가 되면은 많은 수강생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레벨 3 수업을 들었더니 사실 모르는 내용은 없더라. 새롭게 내가 배우는 내용도 딱히 많지 않더라. 근데 레벨 3 수업을 다 듣고 나면은 그냥 구름 속에 있는 것 같더라 라는 표현을 하세요.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레벨 3에서는 새로운 학문들을 다시금 내가 더 배운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관점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다시 그 학문들을 쳐다보는 것이 레벨 3에 대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레벨 3를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타자의 입장이다. 레벨 1,2에서는 공을 던졌는데 이젠 내가 그 공을 바라보는 타자 입장이 되는 거예요. 고객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내가 고객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때 어떻게 내가 가장 잘 효율적으로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레벨 3입니다. 자, 그래서 저랑 앞으로 배우실 내용들이 사실 레벨 1, 2 채권까지 다 공부하셨으면은
제가 레벨 3에서 알려드린 내용들은 어쩌면은 동호 반복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물론 새로운 내용들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계속 명심하셔야 될 것이 레벨 3는 내가 새로운 것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레벨 1, 2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시 반복을 하면서 이것을 내가 고객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쳐다봐야 될 것인가, 요거를 계속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수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해볼게요. 제 수업 방식 아시죠? 네, 판서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다 들으실 때쯤, 레벨 3 같은 경우는 동영상 탭으로 한 18개 정도 될 텐데, 이걸 다 들으시게 되면은, 이제 제가 거기다가 PDF 파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인쇄하셔가지고, 같이, 서브노트로 활용하셔도 되고, 이외독 가실 때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제가 전부 다 올려드릴 거니까, 필요하시면 필기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선택의 몫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롤입니다. 자, 그러면은 롤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역할이라고 써놨는데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트폴리오 안에 채권을 내가 만약에 편입을 시켰을 때 그 채권은 어떤 역할을 우리 포트폴리오 안에서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Diversification, 그리고 Regular Cash Flow, 그리고 세 번째가 Inflation Hedge. 이렇게 있고 하나하나씩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Fixed Income, 뭔가 채권 시장이라는 것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큰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부동산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주식, 채권만 생각을 했을 때는 주식 시장보다는 채권 시장이 더 시장 규모가 큽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주식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채권은 OTC 거래가 되고 있죠. 주식처럼 뭔가 장에서 거래돼서 우리가 바로 테슬라나 애플 주식을 살 수 있지만 테슬라나 채권의 주식을 사려면은 뭔가 딜러를 통해서 알아본다든가 증권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이 조금 우리에게 민간들에게는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더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시장 규모 자체는 본드 마켓이 훨씬 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연기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주식을 담고 있는 비중보다는 채권을 담고 있는 비중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큰 시장이다. 그리고 동시에 채권은 내가 발행할 때마다 그 성격을 좀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자, 그래서 채권은 같은 채권이라도 종류가 모두가 다 다릅니다. 삼성전자에서 채권을 발행했다. 하지만 작년에 발행한 것과 올해 발행한 것이 동일한 채권이냐?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만기가 다를 수 있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조건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호모지니어스하지 않고 헤테로지니어스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기나 크레딧 아니면은 거기 들어가 있는 옵션 등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은 나중에 이 채권의 고유의 특징으로 이제 연결되는 챕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삼성전자는 주식을 사게 되면은 내가 이 주식을 사거나 저 주식을 사거나 보통주라면은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채권을 사게 된다. 5년 전에 발행한 채권이냐, 지금 발행한 채권이냐에 따라서 종류도 다를 거고요. 성격도 다를 거고 가격도 다를 거고요. 시장에서 잘 팔리는지 여부도 다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폴리오 안에 어떤 채권을 편입하게 될 때는 이런 것들도 고려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에 픽스드 인컴을 편입하게 된다. 이제 넣게 되면은 첫 번째로 뭘 기대할 수 있냐? 당연히 diversification,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레벨 1, 2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고 레벨 3 가서 조금 더 세세한 내용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 포트폴리오 안에 채권을 넣게 되면 분산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리고 하나하나씩 특징을 보게 되면 일단 채권이라는 것은 equity, 주식이라는 것과 코릴레이션이 낮더라. 낮은 경향을 띠더라. 자, 그래서 에쿼티와 코릴레이션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우리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왔을 때 분산 효과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포트폴리오 안에 주식만 이빠이 있다. 채권을 넣게 되면은 안정성이 당연히 올라간다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되게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그동안 채권이라는 것은 그냥 채권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채권을 좀 두 개로 쪼개볼게요. 하나가 IG, Investment Grade, 투자 적격 등급에 있는 조금 더 우량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가 HY, High Yield 채권이라고 해서 좀 투기 성격이 강한 위험성이 높은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로 이제 갈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IG, 특히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중에서 뭔가 미국에서 정부가 발행한 미국 정부채 국채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국채들도 언제 발행했냐에 따라서 다 종류가 다르겠죠. 삼성전자의 채권이 그랬던 것처럼. 자, 그래서 IG, US 미국에서 발행한 국채들은 국채들끼리는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더라. 같은 에셋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포트폴리오 안에 IGUS가 있는데 또 다른 IGUS를 또 넣는다? 자, 그랬을 때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은 높아지겠지만 얘네들끼리 상관계수가 높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인 안정성 같은 경우는 조금 기대하지 말자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른 애들이 있겠죠. IG도 뭔가 미국 국채가 있을 거고 뭔가 foreign government가 발행한 외국 국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IG, 외국 같은 경우는 봤더니 당연히 IG, US, 미국 국채와 상관계수가 조금 덜 높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아, 만약에 분산효과만을 목적으로 우리가 뭔가 채권들을 편입을 시킨다 라고 했을 때 전부 다 IG, US만 넣는 것이 아니라 IG, US도 넣고 그 다음에 IG, 외국도 넣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분산효과가 더 올라가겠구나. 왜? IG, 외국은 IG, US와 비교했을 때 상관계수가 덜 높으니까 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IG만 얘기했었는데 이제 HY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High Yield Grade 같은 경우는 IG와 상관계수 자체가 이제 낮더라는 거죠. 만약에 시장이 정말 뭔가 그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다 같이 막 떡락장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되죠? 모두가 다 안전자산으로 뭔가 돈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IG, US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고요.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험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돈이 가는 방향이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과 IG는 지금 상관계수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G라고 썼죠? Y, 이것도 Y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이힐드는 IG와 상관계수가 낮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포트폴리오 안에 뭔가 IG만 있었는데 이제 하이힐드까지 편입을 시키게 된다? 자, 그럼 당연히 분산효과가 올라간다. 왜? 상관계수가 낮으니까. 자, 그리고 위험체라는 것은 봤더니 리스키 애셋이니까 당연히 좀 에쿼티 시장이랑 얘네가 좀 더 연동성이 높더라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힐드라는 것은 에쿼티 시장과 상관계수가 높더라. 우리가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위험을 좀 테이킹한다는 뜻입니다.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도 얘네가 망할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리스크를 테이킹한다는 입장이죠. 둘 다 리스키 애셋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관계수가 서로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는 이런 상관계수들 이 항상 스테이블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상관계수가 항상 일정하진 않더라. 안정적으로 가진 않더라. 왜? 시장 자체가 계속 출렁출렁 거리니까 금융위기가 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뭔가 서로 선호하는 이제 자산들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회계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 첫 직장이 증권사 IB였거든요. 신입사원 때 이제 들어갔는데 선임께서 이제 브리핑을 작성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브리핑을 써야 되는데 전 그냥 그대로 영어로 썼죠. 그러니까 선임이 피식 웃으시면서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냥 한 단어로 쓰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Flight to quality. 날아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날아가냐면은 퀄리티 쪽으로 지금 돈이 다 몰리고 있다. Flight to quality.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굉장히 지금 안 좋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감소를 하고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Flight to quality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는 어떤가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다라고 보게 되면은 Flight from quality라고 그냥 표현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관계수가 항상 스테이블하진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하지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포트폴리오 안에 픽스드 인컴을 편입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본드라는 것은 에쿼티보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변동성 자체가 낮은 것은 맞잖아요.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어요. 그럼 재무제표를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주식이고요. 여기가 지금 채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변동성 측면에서도 채권은 주식보다는 조금 더 낮을 겁니다. 조금 더 안전한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드를 편입하게 될 거에는 우리 포트폴리오 리스크가 감소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첫 번째 포트폴리오에 픽스드 인컴을 편입시킬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슈에저 교재 한번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1페이지. 리딩 18. 자, Overview of Fixed Income Portfolio Management 써있죠. 자, 이그젠 포커스부터 가볼게요. 이그젠 포커스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카플란 출판사에서 우리에게 시험 대비용으로 하는 말이죠. 굉장히 좀 친절하게 써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This reading provide a good overview of issue covered in more detail in subsequent reading. 앞으로 리딩이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잘 오버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So, don't obsess about exact nuance of the terminology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우리가 시간을 많이 뺏기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읽으시고 그냥 move on 하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면은 여긴 지금 오버뷰 챕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배우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뒤에 가서 훨씬 자세히 배울 내용들을 살짝 훑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배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셔서 모듈 18.1 그 다음에 LOS 18.A 가보겠습니다. Discuss role of fixed income security in portfolio. 그래서 포트폴리오 안에서 채권이 가져가는 이제 그 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 단락에 첫 번째 줄 Fixed income is the largest segment of world financial market. 그래서 가장 우리가 규모가 큰 시장이라는 거죠. 두 번째 줄 끝에 The fixed income market is highly varied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뜻이죠? 결국 종류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fixed income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셔가지고 페이지 2페이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As a asset class used in portfolio, fixed income may provide. 우리 포트폴리오 안에 fixed income을 편입하게 된다면 1번 diversification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분산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 첫 번째 줄에 in general, fixed income has low correlation to equity market. 자, 그래서 주식시장이랑 비교했을 때 상관계수가 되게 낮은 편이더라. 어느 정도인지 봤더니 두 번째 줄 끝에 less than plus 1 means the same expected return can be generated with lower standard deviation.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은 애들을 편입하게 된다면은 우리 포트폴리오 안의 변동성 자체가 낮아지고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계속 같게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게 바로 우리 포트폴리오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1950년에 해리 마코이치라는 경제학자가 발표했던 논문의 주제였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줄 중간 가시게 되면 the lower the correlation, the greater the diversification benefit. 자, 그래서 상관계수가 낮으면 낮을수록요 우리한테는 좀 더 분산 효과가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전부 다 그냥 짝 줄을 쳐주시고 다 읽어보세요. 여긴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In general, various U.S. investment grade IG segment had relatively high correlation with each other. 자, 그래서 IG 등급끼리는 서로 그 상관계수가 높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ternational IG was less correlated to U.S. IG and offered additional diversification within fixed income. 근데 다른 외국 국채 같은 IG 같은 경우는 US IG랑 그래도 상관계수가 조금은 덜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얘를 섞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HY, High Yield means High Yield and Emerging Market Fixed Income had low correlation to IG fixed income and offered significant diversification within fixed income, but they were also the most correlated to equity market and so provide the least diversification benefit if it were the only fixed income added to equity portfolio가 나와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길게 적어놓은 겁니다. 결국 하이힐드라는 것 자체가 IG랑 코릴레이션 차가 낮긴 한데 하이힐드는 동시에 에쿼티 마켓이랑 지금 상관계수가 높은 것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These correlation are not always stable over time. 항상 이렇게 그 상관계수가 안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The particular problem is flight to quality. 그래서 flight quality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그 선호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위에 있는 단락 두 번째 줄 In general, 그래도요 bond have lower standard deviation than equity. 그 채권 자체가 주식보다 변동성이 낮고 and that also reduce the overall risk of the portfolio.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자체를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1번이었고 그 다음에 2번 1번이 뭐였어요?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냐면요. 포트폴리오 안에 픽스드 인컴을 편입할 경우에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diversification이었고요. 두 번째, regular cash flow.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데 요게 이제 나중에 점점 챕터가 불어나가지고 우리 뒤에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 채권을 사게 돼요. 자, 그러면은 정해진 일정에 계속적으로 이자가 지급이 될 거고 만기에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원금을 상환하게 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홀더 입장에서는 regular, predictable cash flow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채권의 장점이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을 언제 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타이밍에 대한 uncertainty가 있었는데 채권은 predictable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챕터로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은 위의 기능으로 인해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어떤 장점, 어떤 기능으로 보이냐면은 future obligation에 대비할 수 있다로 기능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기능 때문에 우리가 포트폴리오 안에서 픽스드 인컴이 수비수 기능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비수는 뭔가 골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뭔가 수비수가 물론 축구 보다 보면은 오버래핑 해가지고 이제 골을 넣기도 하죠. 꼭 수비형 미드필더가 골 못 넣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의 롤은 뭔가 수비를 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요 regular, predictable cash flow 때문에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이후에 요 챕터가 더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더 발전되는 챕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자체가 우리가 배우게 되는 요 오버뷰 전체 1번 챕터 다음에 오게 되는 liability driven and index strategy라는 두 번째 챕터가 있는데 그 리딩에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플레이션 헤지입니다. 뭔가 우리가 채권을 편입하게 될 때 일반적인 채권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헤지 기능이 없는데 우리 인플레이션이 연동되는 채권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는 시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동안은 인플레이션 링크드 본드 이렇게 배웠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특성을 자세히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스탠다드 픽스드 쿠폰 그냥 단순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노미널 본드 같은 경우는 헤지 기능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서 쿠폰 레이트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쿠폰 레이트이 픽스드 돼 있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채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 링크드 본드. 자, 그래서 본드인데 인플레이션에 뭔가 지금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링크드 본드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될 거는 다들 우리가 그동안 인플레이션 링크드 본드 하게 되면은 야 그냥 쿠폰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니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은 근데 맞습니다. 쿠폰이 바뀌는 건 맞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쿠폰 레이트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에 연동되어서 뭐가 조정이 되냐면은 파 금액 자체가 조정됩니다. 만약에 어떤 채권에 만기에 줘야 되는 파 금액이 100이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5%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파가 100에서 곱하기 1.05 해가지고 105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만약에 퍼센테이지가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은 100 곱하기 몇 퍼센트 했을 때랑 105 곱하기 몇 퍼센트, 요 몇 퍼센트는 같아요. 근데 쿠폰 금액 자체가 달라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링크드 본드는 인플레이션이 연동돼서 파 자체가 조정이 됩니다. 파 자체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쿠폰 금액도 조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인플레이션 링크드 본드는 파도 프로텍션 되고 쿠폰 금액도 프로텍션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적어놨습니다. 2월 1에는 100파 곱하기 5%에 해서 만약에 5 정도의 우리가 쿠폰을 가져갔다고 해보자고요. 자, 근데 뭔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5%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파가 바뀐다고요. 파가 100에서 105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105 곱하기 다시 5% 하게 되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7.5%인가요? 7.5%의 쿠폰을 가져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파도 바뀌고 쿠폰도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링크드 본드 같은 경우는 파가 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플로팅 쿠폰 본드가 있습니다. 자, 변동금리채예요. 변동금리채는 라이보 플러스 3%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해가지고 이 라이보 금액이 올라갔어요. 그럼 당연히 그거에 해당하는 레이트이 바뀌게 되겠죠. 자, 그래서 변동금리채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연동돼서 바뀌긴 바뀌는데 뭐만 바뀌냐면은 쿠폰
쿠폰만 조정이 됩니다. 쿠폰만. 자, 그래서 내가 받게 되는 이자 같은 경우는 내가 계속 인플레이션이 연동돼서 내가 받게 되는데 내가 만기에 갔을 때 다시 그 채권이 나한테 원금을 주게 될 텐데 그 원금은 보장이 보호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플로팅 쿠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냐? 쿠폰 같은 경우는 프로텍션이 되죠. 하지만 원금 파 같은 경우는 프로텍션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표가 있는데 이거를 꼭 숙지하시라라고 써놨습니다. 시험에 종종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슈에즈 교재 같이 읽은 다음에 표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2페이지에 2번 중간에 나와 있는 거 regular cash flow. 자, 계속 현금 흐름이 따박따박 나온다라는 거죠. 자, most fixed income provide regular, predictable cash flow that investor can use meet expected future obligation. 자, 그래서 이런 뭔가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 때문에 내가 나중에 부채를 뭔가 상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채권을 활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다른 챕터로 발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뭔가 예측할 수 있는 현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가정을 하나 한다는 건데 크레딧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잘 걱정을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가정이 있죠. 자, 그래서 그 단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Implicit in this discussion is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credit risk and that all payment will be made on the bond.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크레딧도 같이 고려해야 될 그런 요소라고 지금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가셔가지고 인플레이션 해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해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줄 끝에 Some types of bond do provide forms of the inflation protection. 자, 그래서 inflation protection을 주고 있다는 거죠. Standard fixed coupon, nominal rate, bond do not. 그래서 일반적인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없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페이지 가셔가지고 첫 번째 짝대기 Inflation linked, so-called real rate or real return bond provide direct protection for the effect of inflatio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But unlike regular bond, the par adjusts for inflation. 파 자체가 금액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밑에는 예시니까 넘어가셔도 되고요. 두 번째 짝대기 floating coupon 같은 경우도 같이 읽어볼게요. floating rate secrets also provide inflation protection. The coupon rate is set by formula such as LIBOR plus 100 basis point. 자, 그래서 변동금리채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프로텍션을 준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파 금액은 프로텍션이 안 된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3페이지에 figure 18.1 보시게 되면은 summary of inflation protection 나와 있죠. 그래서 fixed coupon bond, inflation linked bond, floating coupon bond 나와 있는데 지금 쿠폰이랑 파 나와 있고 일반적인 쿠폰 픽스드 쿠폰 같은 경우는 쿠폰이랑 파 모두 not protected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inflation linked bond 같은 경우는 쿠폰은 지금 protect 그리고 파도 똑같이 protect 돼 있는데 floating coupon bond만 지금 파가 not protected라고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요거 표는 꼭 별표 주시고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nflation linked bond가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채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넘어가셔서 페이지 4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페이지 4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두 번째 챕터에 대해서 조금 맛보기로 들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조금 낯선 용어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최대한 제가 좀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데이트의 종류라고 써 있어요. 이제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은 채권이 우리 포트폴리오에 들어왔는데 이 채권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좀 운용을 할 거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채권은 수비수야. 그러니까 future obligation을 어떻게든 우리가 meet해야 돼. 그런 관점에서 채권을 관리해보자 하는 방식이죠. 그게 첫 번째 방식입니다. 그래서 liability based mandate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보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채권을 좀 공격수로 써볼래. 그래서 이 채권을 통해서 좀 수익을 내볼래. 왜 자꾸만 나한테 수비만 하라고 그래? 나는 이제 공격을 하고 싶은데.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1위로 오시면은 여기 Total Return Mandate. 그래서 여기는 수익을 내겠다예요. 그래서 미래 부채 상환 목적이 아니라 나는 이 채권을 열심히 운용을 해가지고 Active Return을 추구할래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자, 느낌상 어떤 게 시험 목적상 중요할 것 같으세요? CFA 협회 같은 경우는 채권을 수비수 취급을 한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좀 더 발전돼가지고 뒤에 챕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liability based mandate, 수비수를 활용하자. 채권은 미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관리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이거를 좀 있어 보이는 영어로 면역화라고 합니다. 면역화. 자, 면역이라는 게 뭐죠? 우리 게임을 어렸을 때 하셨던 분들은 디아블로라든가 아니면 뭔가 RPG 게임 같은 게 있으면은 이뮤나이제이션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불의 속성의 이뮨. 그래서 불 공격을 받으면 내가 데미지가 제로 이런 건데, 이런 것처럼 채권 세계에서 나오는 이뮤나이제이션은 내가 요 채권 들고 있거나 요렇게 전략을 좀 펼쳐놓으면은 미래에 내가 뭔가 부채를 상환해야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난 이미 대비를 해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 뭔가 내가 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는데 이미 내가 다 대비를 하면서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뮤나이제이션은 내가 미래에 갚아야 될 100의 부채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미래에 이 100에 대해서 원금을 주게 되는, 파를 주게 되는 100본드를 내가 사놨어요. 그리고 이 100본드는 앞만 봐도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아요. 미국 국채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부채는 이미 내가 다 대응을 해놓은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빵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내가 이뮤나이제이션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용어는 앞으로도 저랑 계속적으로 말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요 개념은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수비수로 채권을 운용하는 방식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캐시플로우 매칭인 거예요. 캐시플로우 매칭은 말 그대로 내가 만약에 1년 뒤에 갚아야 될 게 10, 3년 뒤에 갚아야 될 게 50, 그 다음에 5년 뒤에 갚아야 될 게 100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10짜리에 대해서 또 만기에 주는 것들 채권도 사놓고 30짜리도 채권 사놓고 그 다음에 100에 대해서 채권을 다 사놓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갚아야 될 부채들의 현금 흐름 순서도 있을 텐데 그 순서대로 내가 채권으로 다 대비를 해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캐시플로우 매칭, 모든 부채에 캐시플로우 타이밍을 맞추어서 관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어떨까요? 그걸 내가 다 해놓게 되면은 앞으로 더 이상 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단점은 뭐예요? 가장 이게 보수적이고 엄격하고 그만큼 내가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장 엄격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가장 엄격하다라는 건 동시에 가장 안전하게 회사의 포트폴리오, 채권을, 수비수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캐시플로우 매칭이 모든 부채의 캐시플로우 타이밍을 맞추어서 관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너무 빡세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뭔가 좀 재량권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그럼 어떻게 관리할래? 근데 제가 채권을 좀 공부해봐서 아는데 채권에는 듀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이라는 것은 그 듀레이션을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하대요. 라고 해서 두 번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듀레이션 매칭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미래에 상환해야 될 부채가 있다. 그러면 그 부채도 마찬가지로 채권의 성격을 갖는 거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거기에도 듀레이션이 있을 거고, 내가 지금 그거에 대비해서 사놓는 채권이 있을 텐데 여기에도 듀레이션이 있을 거다. 근데 시장이 이자율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그 부채에 대한 듀레이션, 그리고 나에 대한 듀레이션, 에셋 듀레이션을 서로 맞추면 될 거 아니냐라는 것이 두 번째 방식이에요. 그래서 듀레이션 매칭은 DA, 에셋의 듀레이션과 라이빌리티의 듀레이션을 맞춰주자. 그러면은 나중에 시간이 가서 만기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갚을 수 있을 때 나한테 그렇게 큰 피해만 안 오면 되는 거 아니냐. 큰 피해가 뭐예요? 추가로 지출할 금액. 그러니까 금리가 변동하게 될 텐데 금액 변동이 생기게 될 거다. 금리 변동을 하게 되면은. 근데 거기서 만약에 에셋과 라이빌리티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거를 다시 추가적으로 뭔가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좀 최소화해보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머니 듀레이션으로 해가지고 에셋의 듀레이션이 만약에 10밀리언이에요. 그리고 라이빌리티의 듀레이션이 만약에 8밀리언이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금리가 갑자기 1% 올랐어요. 1% 오르게 되면은 에셋 같은 경우는 요 금액만큼 마이너스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라이빌리티 같은 경우는 요 금액만큼 마이너스가 발생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추가적으로 2밀리언의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밀리언을 내가 추가적으로 투입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막자. 그러니까 아예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라이빌리티 자체를 똑같이 듀레이션을, 만약에 머니 듀레이션을 10밀리언을 맞춰놓자. 그럼 똑같이 1%가 올라갔을 때 둘 다 똑같이 10밀리언씩 감소하기 때문에
내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제로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얘기하는 방식입니다. 캐시플로 매칭보다는 지금 조금 덜 엄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듀레이션 매칭은, 근데 캐시플로 매칭이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에 나한테 좀 더 재량권을 주자라고 해서 듀레이션 매칭 방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